코스피가 5,000피를 넘어서 6,000피를 향해 나아가는 상황에 최근 주식시장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중복상장입니다. 모 회사가 이미 상장돼 있는데 그 사업부의 일부가 따로 떨어져서 또 상장이 되면 기존 모 회사의 기업 가치가 훼손되면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몇 년간 여러 사례가 누적되면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점점 커졌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이야기를 얹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윤지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 중복상장 문제를 좀 언급을 했는데 LS그룹이 저격을 당했습니다. 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와 오찬 가리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화두가 중복상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대통령이 L자 들어간 주식은 사지 말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아직도 이런 사례가 있냐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LS그룹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건데요. LS는 증손회사이자 미국 법인인 에식스 솔루션즈 상장을 추진해왔지만 LS의 소액주주 등이 반발을 해왔습니다. 모 회사가 자회사를 따로 떼 상장을 하게 되면 모 회사의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LS는 소액주주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계속 열면서 설득에 나서면서 상장 추진 의지를 내비쳤지만 대통령까지 언급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결국 철회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이야기의 요지를 짚어보자면, 의미를 좀 짚어보자면 중복상장이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코스피가 화랑을 겪어가고 있는데 이걸 가로막는 게 이렇게 중복상장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실과 여당의 의지가 재확인된 셈인데요. 예. 얼마 전 코스피 5천 특위 때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그 송아지가 내 송아지가 아니더라 이런 문제인데 여전히 지금 시중에서 중복상장 기사들이 나오니까 그 말이 회자되면서 이런 문제는 엄격하게 처리합시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공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LS는 어찌 보면 좀 이른바 총대를 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LS는 그냥 첫 타자였을 뿐이고 첫 타자였을 뿐이고 네네. 그 이후로 뭐 그룹사 중에 계열사가 상장하면서 이걸 중복 상장으로 볼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상장권들이 꽤 많이 쌓여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그래서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던 다른 대기업들도 안심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인데요. 현재 하나에너지, HD현대 로보틱스, SK 에코플랜트 등이 본격적인 상장 준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최근 상장 주관사 선정을 마무리했고요. 이들 기업이 노리는 상장 가치는 적게는 4조 원에서 8조 원까지 최대로 언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그러면 역대급 IPO장이 열리겠구나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단순히 한 기업 LS만의 이슈가 아니라 정부가 이처럼 대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 자체에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나름 사실 각자의 절박한 사정이 있긴 한데요. 예. HD현대는 그룹 먹거리인 로봇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금 확보를 위해서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하나는 방산과 우주항공 분야의 구조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SK그룹의 경우는 좀 더 특이합니다. 건설환경 자회사인 SK 에코플랜트의 경우에는 상장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지만 이번 사태로 한층 더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SK 에코플랜트는 과거 재무적 투자자한테 투자금 유치하는 과정에서 약정을 맺었는데 상장 시한이 올해 7월 이렇게 상반기 정도로 정해져 있고 예. 상장을 이때까지 못하거나 지연이 되는 경우에는 막대한 페널티, 투자자에게 금액을 많이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대통령이 L자 그룹에 대해서 네. 콕 집어서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상장을 맡기는 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그룹의 계열사라고 해서 상장이 막혀 있다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앞서 거론했던 기업들 포함해서 기업들이 좀 상장을 성공시킬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중복 상장은 자회사의 상장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닙니다. 예. 하지만 거래소가 결국에는 상장을 통과해 줘야 되는 문제고요. 예. 예전에는 그러니까 거래소가 내가 중복 상장을 시도했을 때 통과시켜줄 확률이 50% 반반이었다라면 지금은 적어도 7, 80%는 못한다라고 어느 정도 전제를 깔고 가야 한다라는 게 업계의 현재 시각입니다. 이번 사태의 기저에는 과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 그러니까 LG엔솔 학습 효과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 L자 기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L자 기업 사지 말라는 건 비단 LS그룹만 얘기한 게 아니라 LG그룹도 얘기를 한 겁니다. 과거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면서 LG엔솔을 상장시켰을 때 모회사인 LG화학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주주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카카오그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자회사가 상당히 많은데 문어발식으로 상장을 하면서 모회사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LS그룹 사례를 보면은 중복 상장의 판단의 기준을 단순히 우리가 물적 분할을 할 때 쪼개기 상장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합병이나 신설법인까지 심사 대상이 모두 포함이 되고 결국 기준은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만약에 있다라면 구조적인 전반을 중복 상장의 범주로 모두 포괄적으로 보겠다라는 정부 방침이 다시 한번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문제 의식도 그렇고 사실 투자자들의 문제 의식도 역시 기존 주주들이 새로운 상장에 의해서 피해를 본다라는 이 부분이 결국은 공통된 문제 의식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그러면 기존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주주들에게 피해만큼 혹은 그 이상의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상황을 해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 중복 상장 우려가 나왔고 언급이 됐지만 성공적으로 코스피에 안착한 기업들도 있거든요. 예. 이 기업의 사례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주주 환원책을 대폭 강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주 간담회를 수차례 열어서 주주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고요. 현물 배당, 감액 배당 등을 통해서 주주들의 실질적인 배당 수익과 이익이 돌아가게끔 만들고 또 배당 성향을 확대했습니다. 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거래소와 주주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이 만약에 이렇게 큰 주주 환원책을 쓰기 힘든 사정이 있거나 혹은 그러지 않겠다는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한다면 네.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회피하는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이 점이 사실 이렇게 중복 상장 무조건 안 된다고 했을 때 생기는 어떤 부작용, 반대급부 생기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상장 목적은 어찌됐든 신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신사업 확장 혹은 설비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LS 역시 SX솔루션즈 상장을 하면서 북미 전력망 교체 수요를 소화하려면 수조 원 단위의 설비 투자가 필요한데 지주사만으로는 이런 글로벌 경쟁의 속도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상장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상장이 무산이 사실상 되는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LS가 차라리 그러면 해외를 택했다면 결과가 달라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LS 엑시솔루션즈는 원래는 미국 기업이었고요. 또 나스닥 상장사였습니다. LS가 인수를 하면서 증손회사로 편입이 됐고 상장 폐지를 해야 했는데요. 이 여파로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국내 IPO를 하는 대신 해외 상장으로 선회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상장하는 게 이처럼 너무 까다롭고 논란이 많다 보니까 차라리 미국 나스닥에 재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홍콩으로 눈을 돌린다든지 이런 검토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약 알짜 자회사들이 줄줄이 해외로 떠나게 된다면 국내의 양질의 자원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네, 만약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해외 상장이 많아지게 되는 것도 뭐 사실은 제도의 압박을 피해서 국내 대신 해외를 갔다 뿐이지 국내에 남아있는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가 훼손될 여지는 여전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내에서 질서 있게 상장을 해내는 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뭐 매번 대통령이 압박할 수도 없고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렇게 대통령이 중복 상장을 지향하자라고 말하는 건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제도적인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혼란이 큰 상황입니다. 중복 상장 논란이 지난해부터 제기되면서 기업들이 계속해서 상장을 연기하거나 철회를 하면서 시장 자체가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정부가 지주사 체제를 권장했고 그 결과 수많은 대기업 지주사들이 비상장 알짜 계열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불가피한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예. 중복 상장이라고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실제 자회사가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요구에 한국거래소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를 했는데요. 다만 이 기준이 나올 때까지 본격적으로
상장을 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거래소 입만 바라보는 대기업들이 모두 올스톱하는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래소의 움직임이 조금 더 빨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윤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경제와 관련해 점점 더 적극적인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강도 높은 메시지를 연달아 내는가 하면 앞서 보신 것처럼 특정 기업의 중복 상장 논란에 목소리를 내고 또 설탕세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많이 보신 기사들 중에서도 대통령의 언급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방면의 기사들을 관심 갖고 보셨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기사입니다. 세금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던 후보 시절의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세금 수단을 써야 한다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할 것이란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먼저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의 고통과 저항이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하다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또 미룰 거란 생각은 오산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대로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중심의 고강도 대책을 제시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게 하는 방법.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을 거란 전망에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조만간 나올 공급대책 효과에 따라 세제 개편 강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양도세 중과를 하게 되면 저가 소형 주택보다는 고가 대형 주택 가격이 더 급등하는 현상들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을 더 강화를 시켜요.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임대사업자거든요. 보유세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임차인에게 재산세가 전가된다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직접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 부담을 키우는 것이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실제 정책 발효 시점은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이후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에 대해 기존 5월 9일보다 한두 달 더 늦게 종료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주택 처분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것일 뿐 세제 수단을 통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게 하겠다는 의도는 명확해 보입니다. 여기에 수도권에 주택 총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51주 연속 오르고 있는 서울 집값을 이번에야말로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다음은 화요일 기사입니다. 억대 성과급 결정한 SK하이닉스가 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직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는 소식 많이 보셨습니다. 퇴직연금 적립보다는 성과급 자체에 많은 관심을 두고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SK하이닉스 직원 약 80%가 성과급 일부를 퇴직연금 DC형에 적립하기로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회사가 지난주까지 직원에게 1년에 한 번 연봉의 일정 비율을 받는 이 초과이익 분배금, 이 PS의 퇴직연금 적립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인데요. SK하이닉스는 근속 연수가 길수록 퇴직연금 적립 비율도 올렸는데 근속 10년 이하는 성과급의 10%, 20년 이하는 20%, 30년 이하는 30%, 이 30년 초과는 50% 적립입니다. 상대적으로 장기 근속자일수록 이번에 적립 신청 비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압도적 인원이 이렇게 퇴직연금 적립을 택한 건 절세 혜택 요인이 커 보이는데요. 성과급을 급여 통장으로 받게 되면 최저 6에서 최대 45%의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퇴직연금으로 받게 되면 2에서 20%인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퇴직연금으로 적립을 하면 평균 세율이 10% 이내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5일 이 초과 이익 분배금 PS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PS는 1인당 억대 금액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SK하이닉스 노사가 이번 PS 지급분부터 이 기본급의 1000%라는 한도를 폐지하고 전년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반기별로 지급하는 생산성 경력금 PI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다음 날인 오는 30일 지급이 되는데 기본급의 150% 지급이 사실상 확정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 삼성전자의 전체 실적까지 제쳤습니다. 올해는 기대가 더 큰데요. SK하이닉스는 대부분 고객이 메모리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3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일 기사 보겠습니다. 치솟는 금값에 기업들의 포상 문화까지도 바뀌고 있다는 기사 많이 보셨습니다. 장기 근속에 금으로 포상하던 것을 현금으로 바꿔 지급하기 시작한 건데요.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그동안 장기 근속 포상으로 금을 선물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현금 축하금으로 대체했습니다. 기존에는 근속기간 10년일 경우에 금 10돈, 20년이면 20돈을 주는 등 근속기간을 맞춰 금을 선물했지만 올해부터는 근속기간 10년은 현금 500만 원, 20년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금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바이오 기업 시젠도 마찬가지로 장기 근속자 포상을 금 대신 현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10년 근속자에게 휴가와 금 10돈을 주고 15년 근속자에게 금 15돈을 제공하는 등 근속 5년마다 근속 연수에 금 1돈을 곱해 선물했지만 올해부터는 근속 연수에 현금 50만 원을 곱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지난 26일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했고 지난 2024년 1월 온스당 2,000달러 수준이었지만 2년 새 약 2.5배로 뛰어올랐습니다. 여기에 최근 달러원 환율 상승의 여파로 비용 부담이 더 커졌는데요. 온스당 금값의 서울 외국 환중계 월평균 매매 기준율을 반영해 원화로 환산할 경우 2024년 1월 약 265만 원에서 올해 1월 기준으로는 2.8배인 746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SBS 비즈 정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금값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500달러마저 돌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6,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안전자산이라도 원자재 투자는 변동성이 큰 만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많이 본 경제기사였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8년간 이어졌던 법적 리스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함 회장은 개인적 채용 비리 문제, 그리고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했던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 등 크게 2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둘 중에 큰 혐의인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으며 법적 리스크를 극적으로 해소했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금융사의 임원을 유지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벌금형만 남게 되면서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금융지주 회장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불편한 시각을 보내고 있는 금융당국의 눈치는 이제부터 봐야 합니다. 이를 의식한 듯 하나금융은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등 정부의 정책을 거론하며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내 저축은행들이 연이어 CEO의 연임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형 저축은행인 OK저축은행부터 고려, 예가람, 우리금융과 BNK 등 저축은행 곳곳이 연임을 결정하고 나섰습니다. 예금 고객이 줄고 부실이 심화되는 등 산업 전반이 험난한 시기를 보내는 와중에 불확실성을 높이지 않으려는 선택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1위 자리를 지킨 김문석 SBI저축은행 대표의 연임 여부도 관심입니다. SBI저축은행은 CEO 임기가 1년으로 매년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의 평가를 받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오랜 기간 CEO를 이어가는 게 특징이었고 김 대표 역시 2023년 이후 3연임째입니다. 그런데 이 저축은행의 국적이 바뀌는 게 변수입니다. 일본계 저축은행인 SBI는 지난해 교보생명으로의 매각이 결정돼 50%의 1주를 더한 지분이 오는 10월까지 순차적으로 교보로 넘어갑니다.
당장은 교보 측의 지분이 낮아서 인사권이 당연히 없고 이사회도 일본 SBI 홀딩스와 반반씩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보의 경영 입김이 점차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하죠. 그런데 교보생명은 오랜 기간 CEO의 연임이 없던 회사입니다. 교보생명그룹의 오너인 신창재 회장과 함께 각자 대표를 두는 체제가 확립된 지난 2019년 이후에 연임한 CEO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연임 기조의 SBI와 단임 기조의 교보가 어떤 결론을 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톱5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